요새 김문수 지사께서 페이스북에 매일 글을 하나씩 쓰는데 그게 바로 국민 교재입니다. 저도 읽고 이념 문제나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쓰시는지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거 직접 쓰시는 거냐고. 그러니까 직접 쓰신다고 그랬는데, 이념이 가장 큰 전략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게 이념 문제로서 갈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좌쪽에서 우쪽에서 양쪽에서 보니까 역시 입체적으로 사물을 보는구나 하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페이스북 매일 하나씩 한번 읽어보시면 머리가 맑아질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아주 정리정돈이 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오면서 무슨 주제로 이야기할까 제목부터 우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한 제목은 이겁니다. 나라가 다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다. 경상도가 일어나 나라를 지키자. 경상도가 일어나 나라를 지키자입니다. 경상도를 지키자가 아닙니다. 경상도가 일어나 나라를 지키자. 1950년 7월, 8월, 9월 이 경상도 지역에서 소년병이 집중적으로 참여해가지고 특히 경북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는 전사자도 많이 나왔는데 소년병 하면은 학도병과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 14살에서 18살 사이에 전사한 사람이 소년병 전사자가 몇 명이냐 하면은 2,500명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없었던 일입니다. 대부분이 대구, 경북 출신이죠. 그 중에는 부모님한테 속이고 군대 간다는 이야기를 속이고 군에 갔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군번이 없어가지고 군에 복무하고 자기 키보다 큰 M1을 들고 복무한 다음에 제대를 했다가 다시 또 군에 징집돼서 2번 군에 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게 아니고 지역 감정이라는 것은 자기 지역만 잘 되자는 것이지 자기 지역이 희생돼 가지고 나라를 잘 만들자고 하는 거니까 경상도가 일어나 나라를 지키자 하는 이 말에는 헌법에도 맞고 사실에도 맞고 정의에도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실 때 나라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으니까 경상도가 일어나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경상도, 특히 대구 경북 사람들이 안보 문제에 관한 의식이 가장 높습니다. 그 통계로 두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때 한국의 어른들 중에서 30%였습니다. 30%. 가공할 수치입니다. 그렇게 정부가 발표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대구 경북 지방이 가장 그래도 낫습니다. 또 하나, 사드 배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성주가 가깝게 있지만은 사드 배치를 해야 한다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대구 경북 사람들이 가장 높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사물을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본다. 분별력이 있다. 그런 뜻이죠. 비록 대구가 지금 1인당 GDP로는 우리나라에서 항상 꼴찌인데 애국심만은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 기준으로. 애국심은 1등이다. 근데 애국심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마음으로 하는 애국 필요 없습니다. 구체적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보통 지갑과 손발을 통해서 표현된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지갑과 행동으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이 처한 상황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매일 나오는데
올해가 박정희 탄생 100주년인데 작년에 기념 우표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다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우표를 못 만들게 했습니다. 우표 크기가 요만하죠. 대한민국 전체가 박정희 기념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헬리콥터 타고 돌아보면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게 내가 그린 그림 같구나 라고 했다 그럽니다.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도 필요 없고 동상도 필요 없고 우표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박정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죠. 우리가 배은망덕하는 사람이 아니고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그 행동을 안 하기로 했다. 더구나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서울에 있는 기념관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만들려고 했더니 동상까지는 못 세우게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코미디 수준이죠.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못 세운다? 무슨 이유는 됐습니다. 뭐 서울시 소유니까 뭐 심의를 거쳐야 된다. 아마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못 세울 겁니다. 이거는 해군을 만들어 놓고 군함 갖지 못하게 하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공군 만들어 놓고 전투기 갖지 못하게 하는 이것은 코미디 수준이죠. 코미디입니다. 이게. 이런 코미디가 예사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코미디라고 잘 모릅니다. 지난 주말에 구미에서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 참여를 했는데 그 여러 나라 학자들이 와서 한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 개발도상국에서 그 월드뱅크에 있는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자기만 만나면 수상이든 대통령이든지 박정희의 성공 비결이 뭐냐고 묻는다. 이집트에도 베트남에도 뭐 중동 여러 나라 가면서 자기가 한반도 전문가인데 그 자문을 많이 해봤는데 딱 결론이 하나더랍니다. 박정희 모델을 가지고 가서 성공한 나라가 거의 없대요. 왜 없느냐? 왜 없느냐? 박정희가 없기 때문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정치적 지도력이더라. 문제는 정치적 지도. 박정희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성공 못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박정희가 없어도 경제개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틀린 이유를 제가 하나, 이 세상에는 이상한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기 집권하면은 경제개발은 저절로 된다. 맞습니까? 아니, 김일성, 김정은이가 60년 이상 장기 집권했는데 경제개발이 되었습니까? 장기 집권하면 망합니다. 장기 집권하면 경제가 망가지는 게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요새 최근에 밀려나간 독재자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로데시아라고 했어요. 옛날 영국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짐바브웨로 이름 바뀌고 무가베라는 사람이 37년 동안 독재를 하다가 최근에 밀려났어요. 자기 부인을 후계자로 하려고 하다가 이인자한테 당해버렸습니다. 밀려나는 것도 또 간단하게 밀려났어요. 군대가 딱 나와가지고 연금시켜버리니까 끝났습니다. 독재자 무너질 때 다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무가베는 왜 망했느냐 하면은 김일성 때문에 망했어요. 이 사람이 1980년에 수상이 되고 나서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김일성을 만나고 와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김일성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체사상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막 교육시키고 완전히 김일성을 형님처럼 모시고 김일성 죽은 날 국가 행사로 하고 김일성한테 부탁해가지고 북한군을 데리고 와가지고 군대를 만들고 그 군대가 또 학살을 하고 완전히 김일성 따라가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이게
아프리카의 주사파입니다. 아프리카의 주사파 무가베가 그 좋은 나라를 망쳐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이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김일성 따라가다가 좋은 나라 망친 사람. 그게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960년대, 70년대 차우세스쿠는 상당히 좋은 공산권 지도자로 꼽혔습니다. 이 사람이 소련을 따라가지 않고 독자 노선을 갔습니다. 서방 세계에서 좋아했어요. 이 사람도 1970년대 초에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와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김일성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궁전을 만들고 어린이들을 모아서 북한식으로 뭐 혁명 유자녀 교육 이런 것도 베끼고 하다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이 사람도 동유럽의 주사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는 두 가지 파가 있어요. 한 사람은 주사파입니다. 김일성 따라가는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박정희를 따라가려는 사람이지. 주사파, 이건 박정희 따라가려는 사람을 제가 이름 붙인다면 주박파가 되겠습니다. 주박파로 성공한 나라가 바로 등소평의 중국 아닙니까?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할 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공산당 권력을 유지하면서 개혁 개방하느냐 하는 고민을 하니까 딱 모델이 박정희의 개혁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정념씨든지 그때 국교가 없는데도 한국의 경제 전문가들을 초청해가지고 공산당하고 비밀회의를 해가지고 그 노하우를 배워갔습니다. 알았습니다. 아, 권력은 독재적으로 유지하더라도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러 군데 뭐 대련의 공업단지라든지 이것은 한국을 모델로 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베트남도 한국의 경제개발 모델을 배워서 참고해가지고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미 박정희를 따라하면은 성공하고 김일성을 따라하면은 망한다. 그런데 한국에 요새 김문수 지사나 홍준표, 전희경 이런 사람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합니다. 청와대에 주사파가 있다, 전대협이 있다, 또는 친북파가 있다. 전향했느냐? 이런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 정부에서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고 논점을 이동을 해가지고 그럼 당신은 그때 뭘 했느냐? 이렇게 말을 돌립니다. 저는 그게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은 남한에 만약 주사파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운명도 짐바브웨나 차우세스쿠의 루마니아 꼴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렇다면은 박정희의 역사적 위치는 이미 세계사 속에서, 우리 민족사가 아닙니다. 세계사 속에서 이미 단단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승만, 박정희는 20세기의 10대 인물 중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20세기의 10대 인물. 구매 모임 외국 학자들이 일치되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난 70년간의 대한민국의 발전과 같은 발전의 예는 없다. 거기는 박정희, 이승만 두 사람이 주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박정희의 업적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시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최단시간에 18년 만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박정희가 10만 명을 죽였습니까? 아니, 10,000명을 죽였습니까? 100명을 죽였습니까? 10명을 죽였습니까? 이 정도의 큰 변화가 일어나려면 외국의 경우에는 보통 몇십만에서 몇백만이 죽습니다. 그래도 성공하는 예가 별로 없어요. 북한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수백만이 죽었잖아요. 그래도 성공 못했잖아요. 박정희가 누구를 죽이라고 암살 명령을 내렸습니까?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시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긴 박정희 동상 하나, 기념 우표 하나 만들지 못하게 하는 이 대한민국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이렇게 고마움을 모르고 공짜를 좋아하면은 또 역사에 대해서는 침해가 되어버리면은 역사 침해라는 이 병이 있어요. 역사에 대해서 도무지 모르거나 완전히 거꾸로 간다. 그럼 그 행동도 치매 환자가 하는 행동하고 같이 합니다. 그런 사람이 전환한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사드 배치는 반대합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해도 우리가 핵무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꺼내기를 주저주저 합니다. 무슨 죄 짓는 사람처럼. 이게 역사 침해에 걸린 사람들의 정상입니다. 이 정상이 한국에서 너무나 확산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은 극복하겠느냐 하는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시줄과 날줄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방은 신라가 상통일한 이후에 우리 민족사의 항상 중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나 우리 역사를 보면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한 굉장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과 대결해가지고 민족과 국가를 지킨 경험이 우리는 한 5번 있습니다. 고구려가 세계 최강대국인 수당호가 맞섰습니다. 뭐 이기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지지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당나라가 신라와 손을 잡고 백제 고구려 멸망시킨 다음에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신라가 대당 결전을 했습니다. 서기 670년에서 676년 사이 6년 동안 놀랍게도 신라가 세계 최강대국인 당나라 또 전성기의 당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물리치고 한반도를 민족의 보금자리로 확보했습니다. 신라 상통일이죠. 신라가 상통일을 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는 전쟁이 한 250년 동안 없어졌습니다. 동북아에서는 항상 한반도가 전쟁을 부릅니다. 한반도가 분열되거나 한반도에서 약한 정권이 들어서면 주변 국가가 개입을 해요. 그러나 신라가 상통일을 해서 여기서 주인 역할을 하니까 당나라, 신라, 일본이 다 250년 동안 평화를 누리면서 고대 시대의 황금기를 열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박물관에 가보면은 그 시절의 유물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칭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한 다음에 고려를 침략하게 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칭기스칸 군대 앞에서 일주일 버티기가 힘듭니다. 고려는 9번 침략을 받고 그 몽골 군대가 경주까지 내려와가지고 황룡사 구청탑도 불태우고 했지만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40년 동안 버텼어요. 나중에 강화도에 있던 지휘부가 육지로 나오는 걸 해가지고 항복이라기보다는 일단 휴전협정을 하면서 조공국으로 앉았지만은 몽골이 하도 자기들 상대로 잘 싸우니까 고려를 존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92년 일본군이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15만 군대가 부산에 상륙했을 때 그 일본 군대는 조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총을 포르투갈 상인들로부터 구입해가지고 일본 사람 특유의 기술을 연마를 해서 유럽에서 쓰는 조총보다도 더 명중률이 높은 조총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한국은 활로 대응을 했습니다. 당시에 일본 군대는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세계 최강의 육군이었습니다. 그 군대가 만약 유럽에 상륙했다면 당할 군대가 없었어요. 당시에 일본에 가지고 있던 조총이 15만 자루였는데
유럽에 있던 조총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조선은 망했어야 돼요. 그런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겼습니다. 이순신이 있고 유성룡이 있고 그리고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죠. 마지막 다섯 번째. 바로 1950년 6월 25일 날 김일성이가 남침했을 때 김일성 뒤에는 세계 최강의 육군국인 소련이 있었고 금방 중국을 통일한 혁명 의지가 왕성한 중공이 있었고 압도적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탱크가 200대를 넘었습니다. 한국은 하나도 없었어요. 전투기도 있었어요. 이런 군대가 남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습을 했어요. 보통 이렇게 당하면 그 군대는 저항을 포기하고 무너집니다. 왜 안 무너졌습니까? 6.25 때 기습을 당한 대한민국 왜 안 무너졌습니까? 이승만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70대를 넘었지만은 기습 남침 소식을 딱 듣자마자 그 순간부터 전쟁 지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맨 먼저 미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남녀노소가 일어나가지고 총이 모자라면은 돌멩이와 몽둥이를 들고 싸우겠다. 그리고 우리 국군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후퇴했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 트루만 대통령이 파병을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한국군이 무너졌으면 아무리 파병해도 쓸데없어요.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면서 시간을 본 다음에 그해 9월 15일 인천 삼국작전을 통해서 북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1950년 6월 25일에서 미군이 파병되어 가지고 최초의 교전을 하는 게 7월 5일 오산 근방인데 그 10일간 대한민국은 혼자서 소련, 중공, 북한과 상대했습니다. 1대3으로 싸웠어요. 1대3으로 버텨냈습니다. 세계사에 이런 일이 없어요. 이 작은 나라가 세계 최강의 군대 세 나라하고 1대3으로 싸웠습니다. 그것을 지도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오늘 집권 세력이라든지 소위 지식인들이 그 이승만을 깎아내리는 걸 생업으로 삼고 있고 그것을 무슨 의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을 깎아내리면 대한민국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이미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다 끝난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름은 이야기 안 했지만은 대한민국에 대한 칭찬 그 대부분은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칭찬 아닙니까? 이름은 이야기 안 했어요. 이름은 이야기 안 했어요. 월간조선이 1994년에 이광요 싱가포르 수상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각하가 보시기에 각하 이름은 빼고 이광요 이름은 빼고 20세기 아시아의 3대 지도자가 누굽니까? 하니까 첫째 등소평을 뽑았습니다. 일본의 요시다를 뽑았어요.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은 한국 정치판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했어요. 박정희였습니다. 박정희. 이광요라는 그 위대한 지도자죠. 위대한 지도자가 3대 인물로 꼽은 사람이 박정희라면은 아시아의 3대 인물로 꼽으면 이승만, 박정희는 우리 민족사에 10대 인물 안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5번의 세계 최강대국을 상대로 한 5번의 결사항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고 민족이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 중심에 경상도가 있었어요. 경상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항상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그걸 흔히 공적 마인드라고 합니다. 파브릭 마인드다. 나보다는 이웃, 이웃보다는 나라.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보다는 나라가 더 소중하다 하는 생각,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공적 마인드가 있는 시민들이라야 민주주의를 할 수 있고 나라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을 비교하면 그 공적 마인드가 가장 강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 사람은 정부가 필요 없다. 정부가 없어도 일본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협업을 하는 걸 보면은 누가 시키지 않으면 된다. 제일 떨어지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은 공적인 게 없어요. 개인, 아니면 기껏해 가족. 한국은 공적 마인드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소년병이 전쟁 났다고 하니까 소년병이 지원 입대했다는 게 그게 자기를 위한 겁니까? 가족을 위한 겁니까? 나라를 위한 것이죠. 이 애국심이 바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발전을 만들었고 그 애국심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였습니다. 그러나 80년대의 민주화를 거치면서 이 애국심이 비난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애국이란 말도 별로 쓰지 않고요. 국가란 말을 쓰면은 무슨 뭐 파쇼라든지 이런 식으로 욕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국가주의라는 말이 무슨 나쁜 말이 그처럼 됐어요. 민주주의는 좋은 거고 국가주의는 나쁘다.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주주의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 밑에 민족주의라는 게 또 하나 있고 국가주의는 그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드디어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하면서 어떤 동맹보다도 어떤 이념보다도 민족이 더 소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 근사하게 들리죠? 말이 아닙니다. 어떤 동맹보다도 민족이 소중하면은 한미동맹보다도 그러면은 김정은 정권이 더 소중합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어떤 이념보다도 민족이 더 소중하면은 자유민주주의보다도 동족이라고 해서 북한이 더 소중합니까? 아니죠. 이념이 더 소중합니다. 이념이 민족보다, 이념 공동체인 국가가 민족보다, 국가가 민주주의보다 더 소중합니다.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국가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수단. 박정희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민주주의 좋은 것이다. 민주주의를 버릴 생각은 없다. 그러나 한국 현실은 안 맞다. 민주주의를 바꿔야 한다. 우리 현실에 맞게 대조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가장 본질인 자율성, 이것은 침해하면 안 된다. 민주주의는 현실에 맞게 개조해야 국가가 발전한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우상숭배하는 지식인들로부터 욕을 먹는 거죠. 여러분, 국가가 민주주의보다 계급이 낮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